안녕하세요.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한 남자를 무참히 응징했던 30대 학원 강사입니다. 간혹 결혼을 하면 이젠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 더는 정성을 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 오히려 가족이라면 더 소중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서서히 변해버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고민하다가 딱 하나의 사건으로 전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의 제 삶을 되찾게 되었던 그때의 일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려고요. 사실 저희 집은 조금 특별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원래 평범한 직장에 다니셨고 엄마는 동네에서 미용실 운영하셨습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잘 사는 집도 아니었죠. 부모님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고 저흰 그런 부모님을 보며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분께선 동네에서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으세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와 남동생은 저런 게 진정한 부부이구날 항상 생각하며 컸습니다. 전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 후엔 진로를 고민하다가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도 학원가가 많다는 동네에서 아주 작은 학원에 취직을 해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진짜 너무 힘들고 매일같이 울면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다가 실수도 많이 해서 컴플레인도 정말 많이 받고 특히나 저희 학원 원장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김정현 선생님, 아니 이러다가 학원생들 다 쫓아낼 거예요? 수업을 못하겠으면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허거나 학부모들 전화해. 내가 이렇게 지금도 선생님한테 화를 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만 하면 뭐해요, 노력만. 결과가 나와야지. 앞으로 딱 한 달만 지켜볼 겁니다. 아셨어요? 마침내 학원 원장에게 한 달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껏 제 인생에서 이런 고난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때부턴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열심히 공부만 했네요.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정말 수십 배는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것만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교수법까지 익혀서 학생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줘야 하니 이게 처음엔 감도 못 잡겠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여러 강의 영상들을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해 눈 감기 직전까지 매일 반복해 돌려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강의를 해보면서 연습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니까 결국엔 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평이 난무했던 제 강의가 점점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칭찬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작은 학원에서 절 보러 오는 학생들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원장님도 나중엔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답니다. 김 선생님, 요즘 바쁘죠? 이거 좀 먹으면서 해요. 선생님은 목이 생명이야. 이번 달에도 선생님 수업 좋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진짜 김 선생님 덕을 톡톡히 본다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 더 열심히 해야죠. 여기서도 어떻게 열심히 해. 이대로만 해줘요, 김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원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가 우리 학원 옮겨 할 수도 있겠어. 그렇게 몇 년을 전 한 학원에서 일하다가 나중엔 좀 규모가 큰 대형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제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죠. 처음엔 진짜 시간당 시급으로 얼마 안 하던 별 볼 일 없었던 학원 강사였지만 나중엔 수익이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 2배는 더 많을 정도로 훅 뛰어오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기까진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뒤따른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전 거의 졸업 후 30대가 되기 전까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제집부터 잡고 눈 감기 전까지 학생들 문제풀이 내용 살펴보고 또 질문들 체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온통 학원 일에만 치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고 늘 늦게까지 일어나 야식도 먹다 보니 살도 많이 쪘는데 체력도 엄청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결국엔 탈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수업 준비를 하던 제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그때가 마침 학생들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라 그 전까지 정말 저도 바쁘고 잠도 잘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동을 좀 해야지 해서 찾다가 크로스핏이라는 곳이 집 근처에 생겼길래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그 운동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운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좀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주변에서 막 응원도 해주면서 같이 운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꽤나 오랫동안 운동을 했던 모양인지 다른 사람들과 두루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도 굉장히 다부지고 인상도 선하고 좋았는데 저한테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크로스핏이란 운동이 막 바벨도 들고 로프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일 격려를 많이 해주고 도와줬던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운동 끝나고서 같이 밥도 한 끼 먹고 술도 마시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 30대 초반에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와는 무려 5년을 연애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더 많았던 남자친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말 부지런하게 운동도 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제 일도 존중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일 특성상 늦게 끝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항상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러 오기도 하고 심야 데이트도 많이 즐겼었어요. 연애하는 5년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상황이 좋아졌고 저 역시 연봉 1억 정도 받는 업계에서는 나름 탄탄한 강사가 되었거든요. 제가 학원 강사가 된 지 10년 만에 누리는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처음에 결혼을 준비할 땐 남자친구가 좀 위축된 듯 보이더라고요. 정연아, 너희 집에서 날 좋아하실까?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 월급도 너보다 훨씬 적은데 벌써부터 걱정되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날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어쩌지? 에이, 무슨 소리야.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다 알아. 말만 인사하러 가는 거지. 이미 오빠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봤을 땐 사실 남자친구 쪽과 저희 쪽 조건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는데 남자친구 집은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와 저도 연봉 차이가 꽤 크다 보니 처음엔 남자친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전 정말 그런 것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은 그냥 부수적인 것일 뿐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나서 저 역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예비시댁 집이 엄청 낡은 빌라였는데 집 안에 들어갔을 때도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예비 시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온다고 신경 써서 백수도 끓이시고 상다리 부러지게 이것저것 차려놓으셨더군요.
그러면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집에 갈 땐 제 손에 비닐에 담긴 과일을 쥐어주시며 예비 시모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맙다. 아유, 사실 우리 집 이렇게 보잘게 없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시집 오겠다고 하니 우린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야. 이거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제일 신선한 과일로 사온 거야. 아마 맛은 괜찮을 거다. 가서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 어머님. 그래, 그래. 우린 그저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바라고 다른 건 하나도 바라는 거 없다. 고맙다, 고마워. 처음엔 예비 시부모님이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양가의 환영을 받으며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 남편은 30대 후반이었죠. 처음에 결혼하고선 남편이 어찌나 저희 집에 잘했는지 모릅니다. 엄청 싹싹하게 엄마를 챙겼는데 당시 엄마가 오랫동안 미용실 일을 하시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파라벤이라고 해서 손을 따뜻하게 해서 풀어주는 그런 미용 도구가 있는데 그것까지 어디서 사가지고 가지고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걸 손수 남편이 해주는데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한서방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까지 하네. 요즘엔 이런 것도 나오는가? 아유, 손이 아주 뜨끈뜨끈한 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고마워, 한서방. 아닙니다, 장모님. 하루 종일 머리 말고 컷하고 그러시느라 장모님 손이 쉴 틈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라도 장모님 손 풀어드려야죠. 장인어른께서 장모님 손이 보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아유, 또 저 사람이 쓸데없이 사위한테 그런 소리를 했네. 우리 한서방 이렇게 우리 잘 챙겨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번에 우리 미용실 손님들이 한서방 보고서 아주 사위 멋진 사람으로 자랐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지.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저희 부모님과 편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늘 엄마를 세심하게 챙겨주면서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종종 하면서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아빠한테도 정말 잘했습니다. 아빠는 워낙 활동적이고 운동도 좋아하셨는데 저희 집에서 하루 묵을 때면 같이 아침에 아빠랑 동네 뒷산도 오르고 뒷동산 초입부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같이 쓰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 시댁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모께선 식당을 다니셨고 시부는 경비원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서 열심히 일을 하셔도 사실 시댁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시댁에 갈 때마다 양손 가득 먹을 걸 챙겨서 가곤 했습니다. 소고기부터 장어며 대게 처리되면 대게까지 좋은 거라는 건 매번 시댁에 먼저 챙기곤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챙기면 시모는 제 입에 막 음식을 넣어주며 절 챙겨주시더라고요. 정연아, 새우 손질하지 말고 이거 먹어. 네 시아버지가 다 새우 까줄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말어. 자, 아 해봐. 맛있지? 아휴, 정연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매번 맛있는 거 잔뜩 사오니까 우리가 호강하네. 어머님, 다음엔 저희 직접 가서 한번 먹어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시간 여유 되실 때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직접 가서 먹으면 더 맛있대요. 제가 꼭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갈게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다. 우리가 정말 무슨 복인지. 평생 우리 손으로 이런 거 제대로 사 먹어본 적도 없는데 정연이 네 덕분에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어. 복덩이가.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저 역시 기쁘고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께 사가는 그런 음식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대로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 생신 땐 선물은 기본이고 용돈까지 두둑하게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첫 명절엔
고급 한우새들 잔뜩 사와서 시집간 시누이네 집으로도 보내줬더니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께선 말 그대로 버선발로 뛰어나 맞이해 주시곤 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정연이 왔어? 그래, 오느라 힘들었지? 밥만 먹고 가라니까 오늘 하루를 왜 여기서 묵어? 불편하게. 대호가 오늘 여기서 잔다길래 우리가 걱정이 많았다. 그냥 저녁에 밥 먹고 가지. 아니에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막걸리 한 잔도 마시고 저도 시험 기간 끝나서 좀 한가하거든요. 이럴 때 좀 쉬려고요. 어머님, 제가 안주도 싹 다 준비했어요. 그래, 그래. 아이, 우리 정연이가 준비한 거면 말 안 해도 좋은 거겠지 뭐. 얼른 들어와. 오전에 우리가 싹 다 이불 세탁하고 청소도 싹 해놨어.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도 전 무척이나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시모와는 더 친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시누이가 지방으로 시집가게 되면서 자주 못 보기도 했고, 시모께서 시집을 오셔선 40년이 넘게 일 한 번 쉰 적 없이 고생만 하셨다고 들으니 전 엄마 생각도 나고 안쓰러워서 더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시모의 팔짱을 끼고서 막 돌아다니면 거기 직원들이 모녀 사이냐고 막 물어볼 때도 있었답니다. 어머, 두 분 모녀 사이세요?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아,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세요. 오늘 저희 시어머니 외투 사려고 나왔거든요. 정말요?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지 전 당연히 모녀 사이인 줄 알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고부 사이가 어디 있대요? 너무너무 부럽네요. 그렇게 주변에서 칭찬을 하면 시모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너무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숙이고 시누이고 다들 저에게 고마워했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턴 전 매달 양가 부모님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특별한 날에만 용돈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시댁 상황이 상황인지라 따로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만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양가 똑같이 50만 원을 드리게 되었죠. 처음엔 시부모님도 괜찮다고 끝까지 만류를 하셨다가 제가 자꾸만 손에 쥐어드리니 이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뭘 해드리면 항상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전 그런 시부모님을 보면서 더 잘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대로 전 제가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2년 차쯤에 남편이 뜬금없이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볼링 동호회에 같이 들자는 거였어요. 여보, 여기 근처에 볼링장 생겼는데 거기 동호회 모집한대. 당신 전부터 볼링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사실 볼링은 한 번도 안 배워봤거든. 그냥 마음대로 가서 치긴 해봤지만 재밌다던데 당신도 같이 해볼래? 오, 좋지. 볼링은 나도 안 배워봤는데 언제 그런 게 있었대?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동호회 들면 되겠다. 그래, 우리 결혼하고서 운동도 한동안 그만두고 그랬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도 키워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볼링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볼링을 쳤습니다. 전 학원 일로 좀 바쁘긴 했지만 쉬는 날엔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볼링을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동호회 회원들도 다들 나이가 비슷비슷해서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부부끼리 오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늘 재밌게 볼링을 치고 돌아오곤 했고요. 남편하고도 정말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아니더라도 저희 둘이서 볼링 치러도 자주 갈 정도로 아주 건강한 취미 생활이 되었죠. 그러다가 동호회에 가입한 지 한 1년 남짓 됐을까?
그때가 결혼 3년 차였어요. 사실 전 학생들 수능이나 학교 시험날 이런 기간이 되면 학원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하다 보니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매주 가서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시험 기간이라 제가 좀 정신없이 바쁠 때였고 거의 몇 주 동안 아예 볼링장을 가보지도 못했던 때였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그 해에 더 볼링에 몰두해선 매일같이 나가고 거기다가 사람들과 전보다 더 많이 어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학원 일 끝나고 거의 새벽에 들어오는데도 남편이 집에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다투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걸 보고선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야? 내일 출근 안 해? 아니, 아무리 볼링이 좋다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렇게 볼링을 매일 치러 나가?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걸로 이럴 거야? 운동 끝나고 사람들이랑 한잔하다 보니까 좀 늦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다들 회사 다니니까 늦게 만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당신 매번 이렇게 들어오다가 아침에 힘들게 깨나서 나가잖아. 이건 좀 아니다 싶지 않아? 아휴, 나도 숨 좀 쉬자, 숨 좀. 매일 일만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볼링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면서 얘기도 나누고 말이야. 당신 허구나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럼 나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적당히 하라고 좀 적당히. 아우 됐다 됐어. 당신이 뭘 알아. 나 혼자 외롭게 뒀으면서. 됐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방으로 휙하니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전 너무 서운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이렇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회사 출근에 지장을 받아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회사를 마치 안 다니는 사람처럼 자꾸만 새벽까지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주말엔 볼링 동호회 사람들과 뭐 근교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자꾸만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자의 촉이 진짜 무섭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사람들과 술 한잔 마시고 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 좀 음식 냄새나 이런 게 나야 맞는데 뭔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평소에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그때쯤 남편만 속을 썩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시댁에서도 태도가 바뀌더군요. 하루는 시모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바로 집안 제사가 있는데 참석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학원 일 때문에 그때 너무 바쁜 상태라 갈 수가 없어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애들 시험 기간이라 아무래도 멀리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원에서 계속 애들 공부도 체크해줘야 되고 요즘 그래서 늦은 시간에 끝나거든요. 아무래도 제산 참석하기 힘들 것 같네요. 아휴, 그래도 좀 시간 내면 안 되겠니? 다른 친척들이 너 얼굴 보기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네 시어머니 체면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 학원에 너만 선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뺄 수도 있는 거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대신 남편한텐 꼭 가라고 할게요. 걔가 와서 뭐하니 음식할 것도 아니고 네가 와야 옆에서 음식도 하고 싹싹하게 어른들한테 하면 좀 좋니? 아유 알았다 그럼. 안 그래도 남편과 사이도 서먹하고 일도 정신없이 바쁜데 시모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전 마음에 섭섭함이 생겼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숙이고 신우고 본인들 힘들 때마다 자꾸만 저한테 전화를 해와 당연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신우는 자기 부모님이랑 다른 형제들한텐 말하지 말라며 저한테 대뜸 큰 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언니,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이사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이번엔 저희 집에서 돈 받아오라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이사요? 갑자기 이사라니. 근데 뭐 얼마나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요? 1억이요. 저희 전셋집 얻을 때 시댁에서 1억 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이거 다시 돌려드릴 거라고. 그래서 이번엔 저희 집에서 돈을 받아오러 가잖아요. 엄마랑 아빠한테 말도 못 꺼내겠고, 뭐 어차피 없으니까 꺼내봤자고요. 언니가 좀 도와줘요. 네? 언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꼭 갚을게요. 대신 저희 남편이랑 다른 식구들한텐 이 얘기 절대 하지 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빌려드리긴 좀 어렵네요. 적어도 남편하고는 상의를 좀 해봐야 돼서. 아이, 그냥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오빠 알면 또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 친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거 좀 그냥 빌려주면 될 거 가지고. 일단 언니가 좀 생각 좀 해봐요. 절대 다른 식구들한테 말하지 말고요. 알았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신우의 태도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점점 제가 잘해주니까 이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황당하더군요. 천만다행인지 그때 일은 뭐 신우 부부가 다퉈서 심해부가 홧김에 한 얘기였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시댁에서 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모는 제가 학원 일로 바쁘다 보니 본인 아들에게 소홀히 할까봐 전전긍긍하셨어요. 아마 그때가 남편 생일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시모가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정연아, 이번에 우리 대호 생일인 거 알지? 너 설마 안 잊어버리고 있지? 그래, 생일 선물을 뭘로 할 거니? 외식하지 말고 좀 생일상 좀 차려줘라. 바빠도 미역국은 끓일 수 있잖니. 네, 제가 남편 잘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니? 넌 또 바쁘다고 밖으로만 그렇게 놔돌고 네 남편 한 번 안 챙기는데 내가 내 아들 걱정돼서 잠이나 오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생일날엔 뜨끈한 미역국에 집밥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너 우리 대호 생일은 제대로 챙겨주라고 신신당부하려고 전화했다. 생일은 꼭 잊지 말고 네가 손수 좀 차려줘. 알았지? 안 그러면 나 진짜 시집살이 이제부터 제대로 시킬 거야. 알았어? 전 그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제 생일이 먼저였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누구 한 명 축하한다는 전화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알려줘서 거의 저녁 늦게서야 축하한다는 한마디 들었을 뿐이지 저한테 뭐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남편도 출근한다고 생일은커녕 선물도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저한테 저렇게 요구하신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전 남편의 꼬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된 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어요. 당시 볼링 동호회 가입할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있었거든요. 마침 제가 바쁠 때 언니도 출산하고 육아 중이라 동호회에 참석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한 번은 아이를 맡기고서 동호회에 나갔는데 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연아, 너 요즘 볼링 동호회 나가고 있어? 요즘 바빠서 못 가고 있지. 언닌? 저번 주에 갔다며. 남편이 언니 봤다던데? 나도 얼른 바쁜 거 끝내고 나가고 싶다. 벌써 몇 주째인지 모르겠어. 너 그럼 한동안 너도 여기 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몰랐구나. 너 이번에 신입들 들어온 거 들었지? 여자 신입들 꽤 많이 들어왔어. 알아?
들었어. 남편이 뭐 이번에 많이 들어왔다던데.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 남편은 따로 그런 말 없었는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네 남편 좀 이상하지 않어? 아니, 아닐 수도 있는데 동호회 신입으로 들어온 어떤 여자랑 엄청 가까워 보이더라고. 난 너하고 아는 사람인가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둘이 끝나고 같이 차도 타고 나가기도 했었거든. 너 한번 알아봐. 전 그 언니의 말에 순간적으로 뭔가가 확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 차가 엄청 깨끗하게 세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차 세차에는 영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차까지 하고 몸엔 안 나던 향기까지 나기 시작하니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렇게 심증으로만 남편을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증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이랑 차량 블랙박스도 찾아봤었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싹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메시지 내역도 없고 통화 내역이며 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전 혹시나 싶어 주말에 남편과 밥을 먹던 와중에 슬쩍 떠봤어요. 그런데 이놈 반응이 정말 웃겼습니다. 여보, 지은 언니가 이번에 동호회 나갔다가 여자 신규들 많이 들어왔다며? 신규들이 다 여자라 그러던데 당신 나한테 그 말을 왜 안 했어? 신규 회원 한 명 차에 태운 적도 있어? 어? 내가 말 안 했었나? 그러더니 남편은 엄청 당황해하며 수저까지 바닥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도 학원을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 눈치 하나는 진짜 빨랐거든요. 남편의 이런 태도 하나만으로도 바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 뒤로 전 다시는 신규 회원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찔리는 게 많았던 남편은 자꾸만 저한테 해명을 하는 것처럼 신규 회원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 동호회 회원 왔는데 별로더라고. 그냥 난 친하게 안 지내. 알지? 당신도 나 사람 잘 보는 거. 난 별로더라. 그래? 알았어. 그 차에 태운 것도 차 없다고 정류장 데려다 달라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알았다니까. 나 번호도 없어. 이름도 몰라. 지은 씨가 뭐 잘못 봤나 봐. 정말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남편이 옆에서 자꾸만 슬쩍슬쩍 얘기하는데 그게 더 의심스러울 거라곤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심증은 분명한데 물증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터뜨려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하던 남편이 슬슬 다시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예 만취를 해서 대리기사를 불러 남편이 집까지 거의 기어들어온 거 있죠? 전 바로 그때다 싶어서 남편을 재우고서 바로 차로 향해 블랙박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증거를 찾아냈답니다. 새벽까지 그 영상들을 돌려보는데 정말 이 두 작거들이 별의 별짓을 다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불붙은 성냥 마냥 서울 근교랑 근교는 죄다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데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뻗치는지 글쎄 회사에도 연차를 내고선 저한텐 출근 안양 나가고서 그날 하루 종일 상간녀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온갖 애정 행각을 벌였던 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난 남편은 거실에 앉아있는 절 보고선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속이 쓰리다며 징징대더라고요. 깜짝이야. 뭐야, 당신 언제 일어났어? 아우, 속이야. 집에 라면 있나? 라면 국물이라도 먹고 출근해야 되겠어. 근데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어? 당신 어제 어디서 뭐 하느라 술을 그렇게 마셨어? 어? 내가 말했잖아. 회사 회식이라고. 신규 직원 들어와서 내가 교육도 시키고 회식했지.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만 속이 다 쓰리네. 나 일단 씻고 출근할게. 뭐? 신규 직원? 야, 신규 직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신규 들어오면 이렇게 물고 빨고 별짓거리를 다 하냐? 그러자 남편은 처음엔 당황해하더니 이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뭔 소리야? 내가 무슨 당신 잠 덜 깼어? 아, 안 그래도 속쓰려 죽겠구만. 헛소리 좀 하지 마. 전부터 이상하다 어쩌다 하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뭐 의심병이라도 생겼어? 뭐 의심병? 네가 한 짓거리 내가 다 알았는데 의심병이라고? 야,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네가 어제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내가 다 알았거든. 전 그렇게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옮긴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주 그냥 사색이 되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 이거 있잖아. 여보, 이게. 뭐, 똑바로 얘기해봐, 어디. 이래놓고서 뭐? 신입 직원? 야, 얘가 니네 회사 신입 직원이야? 니네 회사 신입 들어오면 이따위로 신규 교육하니? 누가 돌아다니면서 이따위 짓 하면서 신규 교육을 해? 어디 한번 니네 회사 가서 따져보자. 어? 네 말대로 신입 직원 교육 이렇게 하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회사 상황 나빠서 연차도 못 쓴다며? 회사 바빠서 연차 당분간 못 쓴다고. 근데 그래 놓고서 어떻게 상간녀랑 쳐 돌아다닐 수가 있었니? 그것도 거짓말 한 거야? 어? 아니, 그게 여보, 있잖아. 일단 진정 좀 해. 내가 다 설명할게.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야, 다른 건 몰라도 바람난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안 살지. 당장 나가. 그 상간녀랑 살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꺼져.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저리 안 꺼져? 나가라고. 전 한켠에 세워뒀던 밀대를 들고서 남편을 밀어버렸습니다. 남편도 한덩치 하긴 하지만 저도 키도 크고 힘도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분노한 사람의 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밀어버리자 남편은 찌질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여보, 나 옷만 입고 나갈게.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 다 쳐다봐. 옷만 줘, 옷만. 그리고 핸드폰이랑 키랑 옷만 주라고. 이거만 챙기고 나갈게. 그래도 이 와중에 옷은 생각나냐? 그건 창피해? 야, 네가 한 짓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거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아휴, 야, 됐어. 핸드폰이나 가지고 어서 꺼져. 전 애원하는 남편의 말에도 그냥 핸드폰만 밖에 덜렁 던져버리고선 문을 닫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밖에서 한동안 쿵쿵대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사실 소란은 피우지 못했어요. 남편이 좀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더 이상 소란 피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간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뭐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흰 겨우 결혼 3년 차 나름 신혼부부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바람이라뇨? 거기다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시댁에선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요구하는 것만 점점 많아지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 바람까지 피웠으니 더는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로 딱 끊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웃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학원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그동안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집에 일찍 들어와 숨죽은 듯이 방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서 전 남편한테 이제 정리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진짜 꿈쩍도 안 하고 맨날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걔랑 이제 다 끝났어. 여보, 내가 술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니까 눈이 횟가닥 돌았었나 봐. 진짜 미안해, 여보. 됐고,
술 마시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이었으면 안 봐도 뻔해. 우리 겨우 산 지 3년이야, 3년. 근데 벌써 그렇게 눈이 돌아가디? 그럼 앞으로 수십 년 어떻게 믿고 살아? 됐으니까 더 늦기 전에 정리하자. 짐 싹 빼고 집 정리하고 갈라서 자고. 우리 집엔 내가 말할 테니까 니네 집엔 네가 말해. 여보, 왜 그래? 우리 집에서 알면 진짜 난리나. 그거야 내 알바도 아니고.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래? 네가 그래 놓고선 왜 나한테 이래?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잔말 말고 짐이나 싸. 그렇게 전 남편을 무시하고서 열심히 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대충 며칠 입을 옷들만 챙기고서 바로 친정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 거였습니다. 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짐을 싸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가보더군요. 그런데 문을 열더니만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니들 같이 있으면서 왜 전화 한 통을 안 받아? 내가 꼭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겠니? 정연아, 넌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뭘 나가서 얘기해, 이제 왔구만. 얘 정연아, 너 나 안 보이니? 아, 이렇게 시어머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 싸웠니? 아무리 둘이서 싸웠다지만 어른이 와서 눈 보면서 인사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 싸웠다고 용돈도 안 보냈던 거구나? 예. 아무리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그래도 용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하니? 내가 니들 전화도 안 받고 아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와봤어. 정연이 너 일로 와봐. 아유 뭔데 무슨 일인데 뭔데 이렇게 싸웠어? 엄마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갑자기 와서 왜 그래? 뭐야? 아, 넌 왜 그러고 있어? 왜 네가 쩔쩔매? 뭐야? 정연이 네가 직접 말해봐. 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냐고. 그리고 왜 용돈 안 보냈냐고.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가 않어? 시모는 상황을 모르니 보이는 것만 보고서 격앙되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꾹꾹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지고 말았어요. 쩔쩔매만 하니까 쩔쩔매죠,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용돈 앞으로 제가 드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어머님 며느리 안 할 거거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안 한다니. 너 대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대호가 뭐래? 뭘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아들이요. 바람 피웠어요, 바람.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상간이랑 물고 자시고 다 하고 다녔다고요.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저 어머니 며느리 아니고요. 저 사람도 제 남편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저한테 더는 묻지 마시고 어머님도 이제 나가주세요. 짐 정리하고 나갈 거니까요. 뭐라고? 바람? 시모는 제 얘기를 듣고 갑자기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남편한테 득다같이 달려가시면서 갑자기 남편의 머리채를 잡더니 양옆으로 그걸 휘두르고 난리가 났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엄마, 왜 이래? 이거 놔. 이거 좀 놓으라고. 이게 하다하다 닮을 게 없어가지고 지혜비 바람을 닮아? 핏줄이라고 그딴 것도 닮았어. 이게 어디서 바람이야. 엄마가 그렇게 고생고생한 거 눈으로 봐놓고선 바람이라니. 아, 엄마, 이거 좀 놔. 아, 아프다고.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가지고서 어디서 정연이 같은 애를 두고 바람이나. 네가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지혜비하고 아주 똑 닮아가지고선. 네, 알고 봤더니 시부도 과거 젊었을 적 바람이 났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 바람 소리에
시모가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지요. 더군다나 자기 자식은 벌이도 많지 않아 용돈 한번 쥐어준 적도 없는데 며느린 꼬박꼬박 용돈 챙기고 자신들한테 잘해왔으니 그걸 다 망친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휘두르는 시모를 남편이 겨우 진정시켰고 그때서야 시몬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연아, 아유 정연아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똑바로 안 해서 이 사단이 났구나. 어디 닮을 게 없어서 지혜비 그딴 거나 닮아가지고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됐습니다. 전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남편하고는 헤어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유 정연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잘하마. 내가 정말 너한테 잘하마. 정말 미안하다. 대호 너 이 자식 얼른 새아가한테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얼른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그렇게 제 앞에서 남편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전 그 두 사람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솔직히 바람난 남편을 참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혼 소송을 하고 갈라서게 되었죠. 거기다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까지 싹 받아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는 벌은 저와 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 남편이 성깔이 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었나 봐요. 아주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서 거길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제발 회사에서 이러지 말라고 빌고 또 빌어 위자료까지 손에 쥐어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엔 회사에도 다 소문이 나서 못 버티고 남편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후회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진짜 웃길 뿐이었네요. 여보, 내가 요즘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그놈의 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당신한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지금이라도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 여자 남편이 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린 덕에 나 회사도 그만뒀어. 근데 그 여자랑 그 남편 헤어지지도 않았다더라. 그 여자를 다시 받아줬대. 당신도 그러면 안 될까? 내가 널 왜 받아줘? 난 너같이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이랑은 평생 믿고 못 살아. 용서?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지금 어디서 용서를 바라고 있어? 내가 니네 집에 그렇게 잘했는데 네 복 네가 스스로 걷어찬 거지 뭐. 나도 피차 아쉬울 거 없거든. 그러니까 찌질하게 이러지 말고 다신 연락하지 마.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나 없이 못 산다는 놈이 다른 여자를 쪼물딱거리냐?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앞으로도 못 믿겠거든? 네 그 면상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꼴도 보이지 마. 그렇게 전 냉정하게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 남편에게 워낙 확실한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 어렵지 않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전 시댁에선 거의 남편을 왼수처럼 생각하고 집에도 들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집에 또 누가 시집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전 솔직히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을 피울 사람이라면 언젠간 피지 않겠어요? 만약 제가 아이를 낳았거나 결혼 생활이 더 오래 지나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 제가 겪은 상처는 지금보다 더 깊었을 겁니다. 차라리 초반에 알게 돼서 깔끔하게 뒤돌아선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부모님도 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남동생도 저한테 잘했다고 해줍니다. 얼마 전 남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올케를 소개해 줬는데 남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참 다행이더라고요. 전 아마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겠지만
남동생만이라도 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사연들을 보다 보면 아무리 배우자가 못난 짓을 해도 냉정하게 자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연을 들을 땐 왜 저렇게 자르지 못할까 싶었는데 저도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추억과 정이 있다 보니 더 냉정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와 드는 생각은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걱정할 바엔 애초에 싹을 잘라내는 게 잘한 일인 것 같네요. 만일 저처럼 고통 속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 자신이니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서 제 일도 사랑하고 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더 밝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